서울 외곽의 단독주택, 오후 3시. 정혜숙은 마당에서 늙은 강아지 복돌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79살의 은퇴한 수의사인 혜숙과 12살 노견 복돌이는 오늘도 손녀 지은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복돌아, 지은이가 또 늦네. 혜숙은 시계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지은이는 요즘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부쩍 늦어졌거든요. 복돌이는 혜숙의 마음을 아는 듯 작은 헥헥거림으로 대답했습니다. 복돌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경찰견 훈련을 받았던 레브라도 리트리버 혼혈견으로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후 혜숙에게 맡겨진 특별한 존재였죠. 할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거든요. 지은의 뒤로 키 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상우라고 합니다. 지은이한테 할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혜숙은 상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가 데려온 첫 남자친구였으니 반가웠죠. 어머, 반갑습니다.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났나 보네요. 바로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돌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상우를 향해 격렬하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며 상우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죠. 어머, 복돌아. 갑자기 왜 그래? 지은이 깜짝 놀라며 복돌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복돌이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깊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우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강아지가 낯을 가리나 보네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혜숙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수의사로 일하며 수천 마리의 동물을 만나온 그녀였거든요. 동물의 이상 행동을 직감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그녀의 특기였습니다. 복돌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무언가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숙은 복돌이의 이런 반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사람 보는 눈은 개가 더 빠를 때도 있어. 혜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돌이는 마약 탐지견 출신답게 특별한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성이 있었거든요. 복돌아, 그만해. 혜숙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복돌이는 여전히 상우를 향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상우 오빠. 복돌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지은이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아. 동물들도 첫인상이 있잖아요. 상우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혜숙은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는 동안 복돌이는 계속 상우의 뒤를 따라다니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했죠. 저녁을 함께하는 동안에도 복돌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상우를 지켜봤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할머니, 복돌이가 아픈 건 아니에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몸은 괜찮아. 그런데 혜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복돌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첫 만남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상우가 집을 나서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였죠. 갑자기 복돌이가 뛰어나와 상우의 신발 근처에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내는 탐지견의 특별한 신호 같았습니다. 복돌아. 혜숙이 급히 복돌이를 끌어안았지만 복돌이의 시선은 여전히 상우의 신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복돌이가 좋아할 간식이라도 준비해 올게요. 상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해숙의 마음속에는 깊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잠든 후 해숙은 복돌이와 함께 마당에 나왔습니다. 복돌아, 넌 뭘 알고 있는 거니? 복돌이는 해숙을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마치 자신의 본능을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4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직감했습니다. 복돌이의 반응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냄새, 그것도 아주 특별한 냄새를 맡은 것이 분명했거든요. 현관에 놓인 상우의 신발 자국을 바라보며 해숙은 가슴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가 그토록 격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빛 아래에서 복돌이는 여전히 현관 쪽을 바라보며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복돌이가 어젯밤 보였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마당으로 나가니 복돌이는 여전히 현관 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돌아, 아직도 그쪽이 신경 쓰이니? 복돌이는 해숙을 보더니 작은 꼬리를 흔들었지만 곧바로 다시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해숙은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젯밤 상우가 서 있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계속 그 자리를 킁킁 맡으며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아니야, 복돌이가 어젯밤부터 이상해서 상우 오빠 때문에 그런가 봐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 거겠죠. 지은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해숙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복돌이가 갑자기 뛰어가더니 현관 신발장에서 뭔가를 물고 나온 것입니다. 복돌아, 그게 뭐야? 해숙이 가까이 가서 보니 복돌이가 물고 온 것은 상우의 신발이었습니다. 어젯밤 상우가 실수로 두고 간 운동화 한 짝이었죠. 복돌이는 그 신발을 마당 구석으로 가져가더니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평상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내는 경보음 같았죠.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의 이런 반응을 본 것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복돌이가 현역 탐지견이었을 때 마약을 발견하면 정확히 이런 식으로 반응했었습니다. 설마. 해숙은 복돌이에게서 신발을 가져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운동화였지만 복돌이는 계속 그 신발을 향해 짚고 있었죠.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신발을 집 안으로 가져와 면밀히 조사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은이가 아르바이트를 나간 사이 해숙은 부엌에서 작은 칼을 가져왔습니다. 복돌아, 혹시나 해서 하는 거야. 내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해숙은 조심스럽게 신발의 안창을 들여다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복돌이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었죠. 해숙은 칼끝으로 안창의 가장자리를 살살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창의 한 부분이 약간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칼로 안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안창 밑에 작은 플라스틱 봉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봉지 안에는 하얀 가루 같은 물질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지? 해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는 그 봉지를 보더니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복돌이가 반응한 것은 바로 이 물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해숙은 급히 봉지를 다시 안창 밑에 숨기고 신발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이게 정말 마약이라면 해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마약이라면 상우는 단순한 손녀의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일에 연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숙은 자신이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를 떠올렸습니다. 수의대 후배이자 현재 약물 분석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김 박사였죠. 김 박사한테 부탁해봐야겠어. 해숙은 조심스럽게 봉지에서 아주 작은 양의 가루를 떼어내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복돌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신경질적으로 짓기를 반복했죠. 저녁에 지은이가 돌아왔을 때 해숙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가 괜찮아요? 아직도 이상해 보이는데. 응,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해숙은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분석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물론이죠. 무슨 일인지는 내일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현관 쪽을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었죠. 복돌아, 내가 옳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가 틀렸으면 좋겠고. 다음 날 아침 해숙은 김 박사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봉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뭔지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김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혹시 이거 일단 분석부터 해주세요.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 주시고.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상우 오빠가 신발을 찾으러 오셨대요. 잠깐 나가 있다가 올게요. 해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신발을 찾으러 온다는 것은 안창에 숨긴 물질을 찾으러 온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지은아, 잠깐.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해숙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지은이를 지켜야 했거든요. 해숙이 집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지은이와 함께 신발을 찾고 있었죠. 복돌이는 마당 구석에서 상우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오셨네요. 어제 실수로 신발을 두고 갔더라고요. 상우가 웃으며 인사했지만 해숙은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뭔가 급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어머, 그러셨구나. 현관에 있을 텐데. 해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이 극도로 치솟았죠. 상우가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해숙은 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상우는 신발 안쪽을 잡고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상우가 급히 인사를 하고 나가자 복돌이는 그제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관 쪽을 경계하고 있었죠. 할머니, 복돌이가 정말 이상해요. 상우 오빠만 보면 저렇게 반응해.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상우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한다고 하시고 자주 출장을 다니신다고 해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해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죠. 상우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박사였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바로 만나야겠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못하겠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는데. 제가 바로 갈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해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의 반응으로 봐서는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김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선배님,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김 박사가 작은 봉투를 들며 물었습니다. 일단 뭔지부터 말해주세요. 이건 펜타닐 유도체입니다. 아주 위험한 마약이에요. 해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마약이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성분이 최근에 국정원에서 추적하고 있는 신종 마약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국정원요? 네, 제가 가끔 국정원 약물 분석 자문을 해드리거든요. 이 성분은 지루트라는 조직에서 유통하는 특별한 마약이에요. 해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건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숙은 김 박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복도리의 반응부터 상우의 신발에서 발견한 물질까지. 선배님,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즉시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김 박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 씨, 저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이분이 나기훈 씨예요. 경찰 출신이시고 지금은 국정원과 연결된 정보 수집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계세요. 1시간 후 나기훈이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단단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정 선생님, 김 박사한테 상황을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기훈은 해숙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복도리의 반응부터 신발에서 발견한 물질까지. 복도리가 탐지견 출신이라고 하셨죠? 네, 마약 탐지견으로 일했었어요. 그럼 확실합니다. 이상우라는 자는 지루트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훈은 복도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우리가 몇 달째 추적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은이는 어떻게 하죠? 일단 지은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상우가 의심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기훈은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GPS 추적기입니다. 복도리 목줄에 달아주세요. 복도리를 이용하자는 건가요? 복도리의 후각을 활용하면 상우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복도리가 반응하는 곳을 추적하면 그들의 거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날 저녁 해숙은 복도리에게 GPS가 내장된 새 목줄을 채워줬습니다. 복도라, 내가 우리 지은이를 지켜줘야 해. 복도리는 해숙을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밤 10시 해숙은 복도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한 바퀴만 돌던 복도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복도리가 평소 산책 코스를 벗어나 다른 길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숙은 복도리를 따라갔죠. 복도리는 동네 외곽의 낡은 창고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죠. 한 창고 앞에서 복도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향해 포효하듯 짖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아, 조용히 해. 해숙이 급히 복돌이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계속 그 창고를 향해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창고 안에서 불빛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숙은 급히 복돌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죠. 복돌이가 찾아낸 곳이 바로 그들의 거점일 것이라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해숙은 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 씨, 복돌이가 뭔가를 찾았어요. 어디죠? 해숙은 창고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훌륭합니다, 정 선생님. 내일 바로 그곳을 조사해 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복돌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돌이는 해숙을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기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 선생님,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복돌이가 찾아낸 창고를 조사해 봤는데 정말 그들의 거점이 맞더라고요. 해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어젯밤부터 감시를 했는데 이상우가 새벽 2시에 그 창고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그럼 정말, 네, 확실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국정원에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식 작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해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망설이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정 선생님께서 좀 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를 통해 상우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해숙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녀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들뜬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상우 오빠가 내일 저녁에 멋진 곳에서 식사하자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해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진한 손녀가 위험한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죠. 지은아, 상우 씨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한다고 했지? 해외 영업이요. 자주 출장을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숙은 기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루트 조직이 동남아시아 루트를 통해 마약을 들여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복돌이가 아직도 상우 오빠만 보면 이상하게 반응해요. 정말 이상해요. 지은이 복돌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혹시 상우 씨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적은 없니? 전화 통화를 할 때나. 가끔 전화를 받으실 때 다른 곳으로 가서 받으시긴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2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해숙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2개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이틀 후 기훈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 선생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우가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부터 창고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숙은 불안해졌습니다. 상우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지은이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었거든요. 지은이는 괜찮을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상우가 지은이를 통해 뭔가를 알아내려 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해숙은 지은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니?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상우 씨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은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상우 오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복돌이 때문에 편견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지은아, 할머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할머니, 복돌이가 미쳤어요. 사람한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죠. 상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어요. 해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지은이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운이 급히 찾아온 것입니다. 정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창고에서 대규모 이동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젯밤에 트럭 여러 대가 와서 뭔가를 대량으로 옮겨갔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거점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놓친 건가요?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상우를 직접 감시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지은이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할머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상우 오빠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시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해숙과 기우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상우가 도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오빠가 저한테 할머니와 복돌이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돌이가 어떤 강아지인지, 해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우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은아, 상우 씨한테 뭐라고 대답했니? 그냥 할머니가 수의 사셨다고 하고 복돌이는 그냥 반려견이라고 했어요. 왜요? 다행히 지은이는 복돌이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운과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우가 도주하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어떻게 하죠? 복돌이를 다시 활용해야 합니다. 상우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만날지 알아내야 해요. 해숙은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해숙을 쳐다보고 있었죠. 복돌아, 마지막 임무야. 우리 지은이를 지켜야 해. 복돌이는 작은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지은이가 흥분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상우 오빠가 출장 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세요. 오늘이 오빠 생일이래요. 해숙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상우가 다시 집에 온다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네, 제가 직접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도 함께 해주세요. 지은이는 들뜬 표정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은 급히 기훈에게 연락했죠. 기훈 씨, 상우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요. 그거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지은이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정 선생님, 저희가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을게요. 복돌이의 반응을 잘 지켜보세요. 오후 6시 상우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한 모습이었지만 해숙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생일상을 준비해준다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 생일이셨구나. 축하드려요. 해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복돌이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상우가 들어오자마자 털을 곤두세우며 긴장 상태에 들어갔죠.
지은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상우의 좋아한다는 음식들로 가득했죠. 와, 지은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멋진 생일상은 처음이야. 상우가 감동한 척하며 말했지만 해숙은 그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복돌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라면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있을 텐데 계속 상우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리고 있었거든요. 복돌이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강아지들이 새로운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상우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해숙은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식사 중간에 상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실례한다며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해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잠깐 복돌이 좀 보고 올게. 해숙은 복돌이와 함께 상우가 전화하는 곳 근처로 갔습니다. 복돌이는 상우가 서 있는 곳을 향해 계속 코를 벌름거리고 있었죠. 상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 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할머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해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상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복돌이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해숙이 속삭이자 복돌이는 작은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상우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죄송해요. 급한 업무 연락이었어요. 식사를 재개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상우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했고 복돌이는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복돌이가 갑자기 상우를 향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격렬한 반응이었죠. 복돌아, 왜 그래? 지은이가 당황하며 복돌이를 말렸지만 복돌이는 상우를 향해 계속 경고하듯 짖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강아지가 저를 이렇게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죠. 상우 씨, 해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고 상우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은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정말 뭔가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상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그럼 조심하세요, 할머니. 상우의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복돌이마저 그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죠. 상우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할머니가 나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상우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해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를 믿어. 상우는 현관으로 향하며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현명하신 분이시네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상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복돌이가 그제서야 긴장을 풀었죠. 할머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앉아. 할머니가 다 설명해 줄게. 해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우의 협박으로 봐서는
이미 상황이 위험해졌거든요. 복돌이는 그냥 반려견이 아니야. 마약 탐지견이었어. 마약 탐지견이요? 그리고 상우 씨는 마약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상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아, 복돌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해숙이 복돌이를 가리키자 복돌이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훈이었죠. 정 선생님, 상우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추적 중인데 수상한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새로운 거점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아요. 해숙은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았죠. 기훈과의 통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지은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정말 상우 오빠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지은이 옆에 앉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복돌이가 처음 상우 씨를 봤을 때 반응을 기억하니? 네. 정말 이상하게 짖었어요. 복돌이는 10년 동안 마약 탐지견으로 일했어. 그런 냄새에 아주 민감해. 해숙은 상우의 신발에서 발견한 마약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죠. 그럼 상우 오빠가 저에게 접근한 것도 아마 우연이었을 거야. 하지만 복돌이의 반응을 보고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 지은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오빠가 저한테 할머니와 복돌이에 대해 자꾸 물어본 것도 그래,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거야. 지은이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었죠? 해숙은 지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상우 씨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그때 복돌이가 지은이에게 다가와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치 지은이를 위로하려는 듯 했죠. 복돌아,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않았어. 지은이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작은 꼬리를 흔들며 지은이의 손을 하찼죠. 갑자기 해숙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긴급 상황입니다. 상우가 새로운 거점에서 대규모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동쪽 공단 지역의 폐공장입니다. 트럭 여러 대가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해숙은 긴장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드디어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상우가 경계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해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 복돌이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돌이를요? 네, 복돌이가 마약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해숙은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12살이 된 늙은 개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할머니, 저도 함께 가요.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안 돼, 지은아. 너무 위험해. 할머니, 이건 제 일이기도 해요. 제가 상우 오빠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은이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도 이제 나이가 많아요.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 걱정돼요. 해숙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기훈 씨,
저희가 갈게요. 복돌이와 함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복돌이는 제가 가장 잘 알거든요. 1시간 후 해숙과 지은이 복돌이는 기훈과 만났습니다. 폐공장 근처의 언덕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건물이 그들의 새로운 거점입니다. 기훈이 망원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해숙이 망원경으로 보니 큰 트럭 여러 대가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상우도 보이네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복돌이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확실히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돌아, 저기서 냄새가 나니? 해숙이 물어보자 복돌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작전은 이렇습니다. 기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먼저 주변을 포위하고 복돌이가 마약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면 일제히 진입하는 겁니다. 복돌이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복돌이는 냄새만 확인하고 바로 빠져나오면 돼요. 해숙은 복돌이의 목에 있는 GPS 목줄을 확인했습니다. 복돌아, 마지막 임무야. 할 수 있지? 복돌이는 해숙을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현역 탐지견의 자신감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상우가 복돌이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럼 작전이 들통날 수 있거든요. 해숙은 생각했습니다. 복돌이는 밤에 더 예민해져요. 그리고 상우는 복돌이를 그냥 동네개 정도로만 생각할 거예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세요. 복돌이를 믿어보세요. 밤 10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공장 주변을 포위했고 해숙과 지은이는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복돌이는 조용히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GPS를 통해 복돌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복돌이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전기에서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해숙과 지은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복돌이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공장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돌이의 목소리였죠. 신호입니다. 진입. 기훈의 명령과 함께 요원들이 일제히 공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는 괜찮을까요? 지은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복돌이는 현역이야. 하지만 해숙의 마음도 조마조마했습니다. 12살 된 늙은 개에게는 너무 무리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공장 안에서 복돌이의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신호음이었죠. 마약을 발견했을 때 내는 독특한 짖음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찾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요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치는 공장 내부 동쪽 창고 큰 컨테이너 박스 안쪽입니다. 해숙과 지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돌이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공장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거기 걔가 뭐 하는 거야? 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돌이를 발견한 것 같았죠. 위험합니다. 복돌이를 빨리 대피시켜야 해요. 기훈이 급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컨테이너 쪽을 향해 달려갔죠. 저 개가 미쳤나? 왜 저렇게 짖어? 공장 안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를 막아야 해요. 지은이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돌이가 숨겨진 마약을 모두 찾아내고 있습니다. 벽장 뒤쪽, 바닥 밑, 천장까지. 이게는 정말 대단해요. 해숙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복돌이가 현역 시절의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진입, 모든 요원 진입. 기훈의 최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장 안으로 국정원 요원들과 경찰 특수부대가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공장 전체를 밝게 비췄죠. 손들어, 꼼짝 마.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해숙과 지은이는 깜짝 놀라 서로를 꽉 붙잡았죠. 복돌이는 어디에 있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는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요. 다행히 복돌이는 무사했습니다. 10분 후 공장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상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도 수갑을 차고 있었고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죠. 상우는 언덕 위에 서 있는 해숙과 지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분노로 가득 찼죠. 개주제에 상우가 복돌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당당하게 상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성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한 것 같았죠. 정혜숙, 당신이 다 꾸민 거지. 상우가 해숙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우리 복돌이가 꾸민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해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갔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할머니,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지은아. 이제 끝났어. 기훈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복돌이 덕분에 엄청난 양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지루투 조직의 국내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돌이가 찾아낸 게 얼마나 되나요? 총 50kg이 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수백억 원 규모죠. 해숙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마약이 숨겨져 있었다니. 복돌이는 어디 있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기 옵니다. 기훈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요원이 복돌이를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조금 지쳐 보였지만 꼬리를 흔들며 해숙과 지은이에게 달려왔습니다. 복돌아, 정말 수고했어. 지은이가 복돌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복돌이 정말 대단했어. 해숙도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그때 한 요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복돌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역 탐지견들도 찾지 못할 곳까지 모두 찾아냈어요. 그럼 증거는 충분한가요? 네, 이번에 잡힌 증거만으로도 상우와 그 일당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해숙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복돌이 정말 멋있어요.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복돌이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복돌이는 이해할 거야. 내가 속은 것도 복돌이가 다 알고 있어. 복돌이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해숙과 지은이, 복돌이는 집으로 돌아갔죠. 할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기훈이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복돌이에게 훈장이라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복돌이한테는 푹 쉬는 게 최고의 상일 거예요. 집에 도착한 복돌이는 마당 평상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큰 임무를 수행해서 많이 피곤한 것 같았죠. 복돌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진짜 은퇴해도 돼.
해숙이 복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복도리 옆에 앉았습니다. 복돌아,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복돌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우는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정말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늙은 강아지가 마지막까지 현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복돌아, 넌 정말 끝까지 현역이었구나. 복돌이는 해숙의 손을 핥으며 작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해숙은 마당에서 복돌이와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예전보다 더 많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후 몸이 많이 지친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해숙 곁에 있을 때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돌아, 오늘 날씨 참 좋다. 해숙이 복돌이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작은 꼬리를 한번 흔들었죠.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지은이는 경찰 시험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공부하다가 복돌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지은이가 복돌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수사학 공부를 하는데 동물의 본능과 직감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복돌이처럼 말이에요. 지은이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지은이는 복돌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복돌아, 내가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그때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복돌이는 지은이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상우는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 지루투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거든. 다행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뻔했으니까. 지은이는 이제 상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기훈 아저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어제 전화했어. 복돌이 덕분에 비슷한 사건들을 몇 건 더 해결했다고 하더라. 해숙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정말 전설이 됐네요. 바로 그때 복돌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해숙이 문을 열어보니 기훈이 서 있었습니다. 기훈 씨,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복돌이 좀 보러 왔어요. 기훈은 복돌이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복돌아,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복돌이는 기훈을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기훈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기훈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뭔가요? 국정원에서 복돌이에게 특별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기훈이 상자를 열자 작은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 복돌이 메달이에요. 지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국정원 역사상 최고령 협력견으로 기록될 거예요. 해숙은 감동했습니다. 복돌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니. 복돌아, 너 정말 대단하다. 해숙이 메달을 복돌이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복돌이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았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런데 복돌이 건강은 어떠세요? 기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긴 해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요즘 부쩍 늙어 보였거든요. 복돌이가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지은이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기운이 돌아간 후 해숙과 지은이는 복돌이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요. 그리고 직감을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지은이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처음부터 상우 오빠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순수한 직감을 가지고 있어. 해숙도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복돌이가 좀 힘들어 보여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평소보다 더 깊게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복돌이는 행복할 거야. 해숙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아, 넌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마지막까지 현역이었구나. 복돌이는 해숙을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만족과 평안이 담겨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숙과 지은이는 복돌이와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죠? 물론이지, 지은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복돌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무거운 숨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잔잔히 울려 퍼졌죠. 복돌아,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지은이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복돌아. 정말 고마워. 해숙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눈을 감은 채로 작은 꼬리를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마치 천만에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가족과 정의 사이에서 지켜낸 이야기의 여운이 따스한 저녁 노을과 함께 마당에 스며들었습니다. 복돌이의 무거운 숨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해숙은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돌아, 넌 정말 마지막까지 현역이었구나. 고맙다. 복돌이와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정의를 향한 마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